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각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일날, 대체 공휴일날 수업인데 12월 마지막 주에 보강이 예정되어 있는 걸 미리 좀 온라인 보강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에 대한 지각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아마 여기서부터 그 장표가 좀 깨져갖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감각과 관련된 내용은 다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각과 청각을 비교해 내온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합 감각이라고 하는 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각은 짧은 내용일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청각은 전체적인 의미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시각은 능동적으로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청각은 수동적이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내가 피한다고 해서 들리는 내용이 들리지 않는 건 아니니까. 시각은 이해하기가 쉽고 청각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각은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은 추상적이어서 자발적 상상의 여지가 크다. 그래서 이게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가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깊고 좁은 반면에 시청각은 넓고 얇고 시각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TV와 라디오 광고의 어떤 체계적인 광고 개발, 매체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할 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각과 관련된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각 처리 과정에 대한. 두 번째가 이제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같은 경우는 자극이 무수히 많이 제시가 되지만 우리는 그 자극에 대해서 모든 자극을 다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텐션을 기울여야만, 주의를 기울여야만 정보 처리를 위한 정신적 자원이 그 자극에 할당되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을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그 자극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인 내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다. 그 주의의 두 가지 특성이 바로 선택성이라는 것과 집중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택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극 정보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자극부터 처리를 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정보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가 선택적으로 한 가지 자극에 집중되면 나머지 자극은 역시 다 차단될 수밖에 없겠죠. 집중성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동시에 두 가지를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이제 인지적 능력의 한계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한 자극에 대해서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역시 주의의 용량이라는 것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발적 주의 또 비자발적 주의라는 부분은, 자발적 주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능동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경우가 자발적 주의라고 하고, 비자발적 주의라는 것은 놀랍거나 신기하거나 위협적이거나 기대치 않았던 무언가에 노출될 때 현저한 자극이, 두드러지는 자극이 비자발적 주의를 유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자동차 광고 중에서도 대형 리무진 같은 큰 차 같은 경우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매우 차별적이기 때문에 뭐 거리에서 눈에 잘 띄는 그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주위의 그 특성 중에 선택성이라는 부분과 집중성이라는 부분을 앞에서 얘기했는데, 선택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칵테일 파티의 효과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칵테일 파티의 효과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칵테일 잔을 들고 옹기종기 모여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3, 4명씩 모여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여기 있는 그 3사람과 나누고 있지만, 이 4명이 옆에 있는 그룹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친구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있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 3사람들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귀는 이 사람들이 얘기 나누고 있는 그 자기가 아는 친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칵테일 파티의 효과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주의의 선택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의 강도성 또는 집중성 같은 경우는 주의의 용량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임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어렵고 좀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하면 그 용량이 거기에 많이 할당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라우절이다라고 해서 각성 또는 환기라고 얘기하는, 그죠? 이 특성은 뭐냐면 주의의 정도가 중간 정도일 때, 그죠? 각성 수준의 범위가 중간 정도일 때 사실은 정보 처리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의 정도가 너무 각성 수준이 낮고 범위가 넓게 되면 사실 주의 산만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주의의 그 자극의 정보가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부분이고, 주의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각성 수준이 높으면서 범위가 좁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그 자극에만 너무 주의를 기울이게 되니까 정보 처리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높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각성 수준과 주의의 범위가 중간 정도일 때 적당히 집중되어져서 정보 처리가 가장 활성화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 주의의 결정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 요인 중에 특히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통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개인적 요인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자극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욕구나 적응, 지각적 탐색, 방어, 주의의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욕구 수준이라는 것은 특히 생리적 욕구는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햄버거 광고 자극이 딱 제시되면 굉장히 주의가 올라가겠죠. 그 주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죠? 배고플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이나 수능과 같은 경우는 특정 자극을 계속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너무 친숙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주의를 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과정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적 탐색과 방어라는 것은 특정 자극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지각적 경계, 그리고 주의를 회피, 지각적 방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지각적 탐색에서의 경계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나 필요와 관련된 자극을 더 잘 지각한다는 얘기고요. 지각적 방어 같은 경우 자기가 보기 싫은 건 아예 회피해버린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특히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자극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담뱃값에 보면 흡연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그냥 혐오적인 광고물들을 부착해놨어요. 근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이런 혐오스러운 광고는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회피를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주의 증대 방법 중에서 이 자극 요인은 사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기업이 자극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자극 요인이에요. 그래서 자극 요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마케팅 자극을 제시할 때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독특성이라는 거, 자극의 독특성, 그 다음에 대조, 크기, 색상, 위치, 모델, 그 다음에 유머, 이런 자극의 어떤 특성들을 어떤 광고에서 또는 어떤 마케팅 자극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효과에 차이가 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독특성이라는 것은 좀 기존의 일반적인 것과는 좀 차별화된, 독특한, 새로운,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 제시되는 자극이에요. 신기한 대상에는 주의를 많이 끌게 되죠. 위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위치에 자극이 제시되냐. 특히 이건 신문 광고 같은 경우가 위치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신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광고물들이 어디에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특히 모델은 이제 광고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TV CF에서 어떤 모델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 효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명 모델이라 할지라도 그 모델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이미지와 모델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잘 분석해서 연결시켜 주는 게 좋겠죠. 매력적인 모델, 귀여운 아기용품들, 그다음에 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를 많이 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강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밝은 색상, 큰 소리, 그런 광고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조라는 건 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배경과 대조되는 자극. 그럼 흑백, 그죠? 흑백 같은 경우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자극들은 배경이 흑색일 때 전경이 백색인 경우, 또 반대로 배경이 백색이고 전경이 흑색인 경우 주의를 더 많이 끌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몽블랑이라는 브랜드가 흑색 배경에서 흰색으로 명확하게 뚜렷하게 제시가 되죠. 그리고 이 화살표와 스와치, 시계 광고죠. 명확하게 흰색 배경에서 이 검은색을 이용해서 주의를 높이는 그런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라는 것은 뭐 정보 처리가 시작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광고를 무수히 많이 이제 내보내고 있고 마케팅 자극을 무수히 많이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주의를 많이 끌었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주의는 끌었지만, 그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자극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주의는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각에서 특히 특징적인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특성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지각의 특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석 과정, 이해 과정에서 특히 나타나는 지각의 주관성과 선택성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각의 주관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개인별로 사실은 지각 과정이 동일하게 작동되진 않아요. 개인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성 말고 다른 하나의 특징이 선택성이에요. 우리가 그건 앞에서 주의의 특징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선별적으로 감지를 한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만을 수용하게 되고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각적 방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극을 접했을 때 본인의 어떤 신념이나 태도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극이 제시되면 그 자극이 그것과 일치하면 뭐 어느 정도 처리를 하겠지만 반대가 된다면 지각 방어의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게 강할수록, 그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신념과 태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경험의 일관성이 클수록 역시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은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자극에 의해서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면 역시 지각의 방어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요. 또 부조화의 수준이 클수록 지각적 방어의 가능성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 요인이라는 것은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크기다, 색상이다, 이런 위치다, 대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준비 상태라는 건 바로 지각적 고찰과 지각적 습관, 그리고 자신감. 개인별로 사실은 지각적 준비 상태가 다 달라요. 그죠? 개인별로. 내가 지금 어떤 욕구 상태이냐, 또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자극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지각적 고착화라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각적 습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각을 처리하는 반면에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하는 부분도 나타나고요. 자신감이라는 것도 나는 시각적 정보, 시각적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잘 처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청각적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더 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과거에 내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이 긍정적이었느냐 부정적이었느냐,
그로 인해서 정서적인 부분이 어떻게 유발되었느냐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분 상태, 사회윤리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각적 방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각 과정에서의 선택적 노출, 선택적 주의, 그 다음에 이해, 보존이 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기능 또한 지각의 방어와 지각의 탐색이 있어요. 방어는 자꾸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탐색은 더 잘 지각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각 과정에서 특히 많이 이제 활용되어지는 게 바로 정보의 조직, 분류,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각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자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바로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게스탈트 심리학은 게스탈트 학파라고 하는 게 있을 정도로 초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은 부분입니다. 게스탈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여기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본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자극의 일부분에 대한 지각만을 가지고는 자극이 준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자극물들을 하나의 조직된 덩어리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체는 지각의 어떤 개개 낱개의 지각 자극들, 그 조각들을 일일이 그 조각들마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각들을 합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합해진 부분, 그 지각 자극들을 산술적으로 통합시킨, 총합이 다 한꺼번에 더했을 때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는 게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 요소들은 전체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자극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자극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자극들과의 특성들을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게스탈트 심리학입니다. 게스탈트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접성, 서로 가까이 있는 대상들을 함께 지각하는 경향이에요. 이렇게 선분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좁게 가까이 있는 자극들을 처리하죠. 이렇게 넓게 있는 자극들은 처리하기가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거리가 먼 자극끼리는 함께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성은 유사한 물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데 묶어서 처리한다. 역시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으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세모는 세모대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지 이렇게 처리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폐쇄성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사람들은 이건 삼각형으로 지각을 한다 이거죠. 여기가 분명히 끊어져 있지만, 끊어진 선분이지만 다 그거를 완성시켜서, 그죠? 완성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게 폐쇄성이다, 완결성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연결성은 단절된 형태보다는 완성된 형태, 연속된 형태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끊어져 있긴 한데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로 처리를 한다는 게 바로 게스탈트 원리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분류와 통합에서의 또 대표적인 또 몇 개의 원리가 있죠. 유사성의 원리나 폐쇄성의 원리나 정경, 배경의 원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유사성이나 폐쇄성을 봤지만 전경과 배경 같은 경우 우리가 심리학식에 보면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고 배경인 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각하게 되면 사람 얼굴이 마주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배경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걸 전경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흑색이 전경이 되면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마주하고 있는 거고, 이 백색 부분이 전경이 되고 흑색이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술잔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경과 배경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경과 배경의 원리를 활용한 그런 광고 자극들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각자의 주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전경과 배경이 가역적이다. 서로 바꿔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죠? 이게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 이거 곰으로 보느냐 새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전경과 배경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전경일 경우 흑색, 이거를 전경으로 하면 새가 보이고, 백색을 전경으로 하면 곰 같은 동물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로 이 모델이 보통 전경으로 등장하고, 바다와 하늘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핸드폰 광고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예전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델과 가방이 전경으로 등장하고, 나머지 배경은 좀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각 과정에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 우리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자극을 보면 긴장이 유발돼요. 그래서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보 처리 동기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뭔가 불완전한 상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리따움이라는 그 문자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거를 자기가 예전에 본 것 같은 자극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도 아리따움이다라는 걸 인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애플 광고가 보면 이런 전경과 배경이지만 뭔가 이 불완전한, 그죠? 한 입 베어 물은 사과 모양, 이게 이제 또 애플의 로고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되고 있죠. 완전한 형태로 지각하기 위해서 주의를 더 끌게 되고 정보 처리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실제 광고 자극물들을 제시했을 때 불완전한 형태로 병의 반쪽만을 제시했지만 나머지도 다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극 활성화가, 지각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부는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 완성된 형태로 인식하려고, 지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의 한계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지각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느낄 수 있는 것과 느낄 수 없는 것의 차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상한력과 하한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차이식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Just noticeable difference예요. 그 차이를 딱 그만큼까지만 지각할 수 있는,
그게 차이 지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JND라고 하는 이 차이 식역이 사실은 마케팅에 꽤 많이 활용이 된 사례들이 있죠. 허쉬 초콜릿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가격을 4번이나 인상했는데 사실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민감해요. 근데 초콜릿의 무게를 14번이나 축소한 경우는 조금씩 줄이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지각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우깡 한 봉지 사러 갔을 때 패키지 보고 그냥 이거 새우깡 하나 사야지 그러고 샀는데 원래 기존에 그게 1000g이었어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예를 들어서 990g, 그럼 10g 줄였다고 쳐요. 그 10g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거나 아니면 새우깡을 먹으면서 개수를 세지 않는 한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인상 효과가 거기에 분명히 적용이 된 건데 그 부분을 소비자들은 지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JND의 마케팅의 활용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웨버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차이 식역이 어느 정도 되면 차이를 느끼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또 차이를 못 느끼는 그 웨버 상수 웨버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최초의 자극 강도 분의 자극의 증가분 증가시켰거나 줄인 부분을 분자로 해서 나눠주게 되면 바로 그게 웨버 개수가 산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식역이라는 것은 무조건 소비자가 지각할 수 없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각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식역 밖의 지각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식역화 지각으로서 이런 식역화 지각은 무의식 하에 있는 지각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실험도 했어요. 우선 절대 식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오감각별로 대상을 촛불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촛불까지 눈에 보이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까지 그 촛불이 눈에 들어본다는 거죠. 시계 소리, 초침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한 곳이어야 되고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 상태에서 3.1m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까지의 초침이 들린다는 거고 또 설탕 같은 경우도 맛을 2갤런의 물 이게 이제 미국 그 용량 단위겠죠. 티스푼 하나 정도까지는 2갤런의 물 속에 들어있는 단맛이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향수 이건 좀 자극이 굉장히 강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파트 한 동 크기의 공간에 원액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도 향수를 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감각은 촉각을 얘기하는 거고 피부로 느끼는 걸 얘기하는데 벌의 날개짓을 1cm 거리에서까지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케팅 자극은 식역보다 절대 식역보다는 크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차이 식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웨버의 법칙이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원래 자극보다 증감량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차이를 지각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게 제시할 거냐는 경우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 식역을 이용한 그런 마케팅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패키지에서 그렇죠? 얘는 이제 소금
양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g에서 14g으로 늘렸을 때 맛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여기서의 14g은 JND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4g 차이가. 근데 100g에서의 104g은 맛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4g은 JND가 아닌 거죠.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 JND를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건데, 뭐 사실은 가격 변화 대신에 패키지의 변화, 즉 용량의 변화로서 가격 인상 효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의 깊게 안 보죠. 가격은 똑같아요. 500원. 그죠? 여기 500원이에요. 똑같이. 근데 아마 여기에 그람 수가 조금 줄었을 거예요. 그죠?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 주지만 차이를 어렵게 한 거고요. 이게 그걸 또 다시 설명한 건데, 오히려 가격 차이를 인식시켜 줄 거냐, 아니면 가격 차이를 인식시키지 못하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의 마케팅 활용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똑같이 비누의 무게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가격은 못 올리지만 그 비누의 무게를 조금씩 줄여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게 만든다는 거, 확실하게.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솔직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이런 JND가 패키지의 유사성, 그 유사상표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하이트를 뭐 하이브, 이건 워낙 유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분을 하겠죠. 근데 물 먹는 하마와 물 먹는 해마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비슷해 보이는 거야. 물 먹는 하마, 평상시에 습기 제거제를 샀을 때 물 먹는 해마라고 하는 것도 손에 집힐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JND를 활용하는 마케팅 사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화 지각이라는 게 의식 속에서는 지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식욕화 수준에서의 자극에 대한 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실제로 했던 사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957년도 뉴저지의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영화 필름 사이사이에 굉장히 영화 필름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대 식욕 이하의 수준인 300분의 1초에 자극을 투사시킨 거예요. 이트 팝콘이라는 것과 드링크 코카콜라라는 자막을 사이사이에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관객들이 팝콘과 콜라를 더 많이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 조사회사의 간부가 실험 결과를 발표해서 효과가 있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이게 과장된 결과다라고 해서 이 식욕화 지각 효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설사 효과가 있더라도 우리 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문제시 삼아서 절대로 못하게끔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수준에서의 자극 제시는 할 수 없게끔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러한 그 식욕화 지각에 대한 부분이 광고에도 실제 많이 활용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주로 성적 자극물로서 활용이 됐다.
라고 해서 이런 유럽에서의 음료 광고에 이런 사례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이런 식의 보이죠? 자극했던 부분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냥 광고물을 딱 볼 때는 바로 우리가 지각을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효과가 그렇게 썩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지각이라는 부분을, 소비자의 지각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활용하고 마케팅에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활용한 사례를 제가 실제 조사 결과를 분석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 구조를 파악할 때 이런 축을 만들어내는데 우선 요인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서열상관 분석이고 설명 별량의 정도를 가지고 그 별량의 크기가 큰 거를 두 축으로 삼았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요인 점수가 나온 걸 가지고 군집 분석을 합니다. 군집 분석을 하면 뭐가 나와요? 소비자들의 선호 정도가 측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분석이 군집 분석이고, 그 요인 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중심 좌표를 구하면 클러스터의 사례수의 크기를 가지고 원의 크기를 그리면 군집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사사분면에 쭉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 결과 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와 크기가 분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종합적으로 최종 분석한 내용이 바로 브랜드 포지셔닝까지. 그래서 특정 브랜드별로 다 위치를 가지고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군집 분석한 결과 서로 어느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지, 만약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식생활 관련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우리는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든가, 이 시장 크기가 제일 큰 건 이거겠죠. 그죠?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면, 근데 그 안에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1군 같은 경우가 시장 크기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4군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시장 내에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각도 분석의 최종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한정의 표로서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 포지셔닝을 종합적으로 다 제시해 준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마케팅 전략의 포지셔닝 전략에도 그러한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을 다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남성복, 신사복의 사례고, 이 경우는 또 역시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접근성의 차원, 그 다음에 대중적 이미지의 차원, 고급 이미지의 차원에서 보면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치라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접근성도 매장도 많고 고급 이미지도 포지셔닝에 되어 있고요. 이디야 같은 경우는 대중적 이미지에 가깝고 접근성의 매장의 숫자도 좀 중간 정도. 엔젤리너스나 카페벤은 이미 좀 부도가 나는 회사고, 타멘탐스가 접근성이 좀 낮다는 얘기는 매장이 그만큼 적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저가의 커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요즘에 이런 메가커피,
본범 이런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각을 활용한 마케팅의 사례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각 과정은 우리 심리학에서도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지각 과정을 우리가 얼마큼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마케팅 전략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느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각 과정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10월 5일날 수업 보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며칠 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